전 세계가 미국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트럼프 때문이죠. 여기저기 후드로 패고 다니다가 만만하게 봤던 이란에게 오지게 걸려서 전 세계의 맹비난에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미국이 중동에서 이 난리를 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미국도 석유는 많이 나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중동에 집착하는 걸까요? 또 예전부터 미국 뉴스만 보면 중동은 마치 다 구제불능인 국가들이 모여있는 지역 같잖아요. 중동에서도 맨날 억울하다고만 하고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유가 폭탄에 물가와 은행 이자도 오르고 또 증시와 코인이 이렇게 떡락 중이라 진짜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분노 중입니다. 왜 미국은 이란뿐만 아니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쿠웨이트 등등 걸프전을 비롯한 숱한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미국의 중동 침략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이 시작됐고, 공습이 시작된 지 불과 15시간 만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한 수뇌부 수십 수백을 죽였습니다.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중동 전역을 인질로 잡아 버티고 있어 휴전, 정전, 폭격, 석기 시대에 뭐 말은 많은데 아직 끝이 안 보입니다. 미국은 전쟁의 명분으로 이란이 핵을 개발하려 했고 자국민을 학살했다고 하지만, 현재 지구에서 이것이 미국의 이란 침공의 유일한 이유라고 믿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받죠. 먼저 이 전쟁의 내막을 알기 위해선 이란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이란이 왜 미국을 그토록 싫어하는지, 왜 40년 넘게 미국의 죽음을 이라는 구호를 외쳐왔는지 뉴스만 보면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이란을 보면 그냥 과격한 꼴통 종교국가 같고 핵을 만들려는 위험한 나라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 분노의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이란이 미국을 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미국이 먼저 이란의 민주주의를 손수 죽였거든요. 이야기는 19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이란, 즉 페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석유가 발견된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검은 황금이 이란 사람들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됐습니다. 영국인 사업가 윌리엄 다시가 이란의 카자르 왕조 국왕에게 단돈 2만 파운드를 쥐어주고 무려 60년짜리 석유 채굴권을 사버렸거든요. 계약 조건은 수익의 16%를 이란에 준다는 것이었는데 그건 뻥이었고, 실제로 영국이 이란에게 돌려준 몫은 수익의 8에서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 시기에 영국을 보면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습니다. 영국 사람들과 정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기란 사기는 다 치고 다녔고, 아직도 진행 중인 분쟁의 씨앗을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는데, 이는 이곳 이란도 마찬가지였어요. 암튼 이 계약을 토대로 세워진 회사가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인데, 이 회사가 훗날 세계 최대 석유 기업 중 하나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가 됩니다. 영국 정부가 이 회사 지분의 51%를 직접 들고 있었으니 사실상 영국 국가가 이란 땅에서 기름을 퍼가면서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착취가 얼마나 노골적이었냐면, 회사가 세워진 이란 남부 아바단의 정유단지 안에는 2개의 세계가 공존했어요. 영국인 직원들이 거주하는 구역에는 수영장과 골프장이 있었고 잔디밭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이 줄지어 있었죠. 반면 이란인 석유 노동자들이 사는 구역은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판잣집들이 빽빽히 들어선 슬럼이었어요. 같은 회사 안에서 같은 땅 위에서 두 계층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았던 거죠. 이 장면이 이란 사람들 마음속에 40년 동안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 분노가 결국 한 명의 정치인을 역사 앞에 세웠어요. 1951년 이란 의회는 한 노인을 압도적인 지지로 총리에 선출했습니다. 이름은 모하마드 모사데크이고 스위스에서 법학 박사를 받은 귀족 출신의 70대 노 정치인이었는데,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선언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이란 석유 산업의 국유화였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땅에서 나오는 기름은 우리 것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란 의회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이 안을 가결했고, 이란 거리엔 환호가 넘쳤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수십 년 동안 외국에 빼앗겨온 자국 자원을 되찾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영국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군함을 동원해 이란 석유 수출을 해상에서 봉쇄해버렸고, 세계 7대 석유 메이저 기업들에게 이란 석유를 절대 사지 말라고 압박을 넣었습니다. 이란 경제는 수직으로 꺾이기 시작했고, 기름을 눈앞에 두고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죠. 모사데크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어요. 이란이 정당한 자원을 되찾으려는 것이니 도와달라고요. 하지만 이건 양아치가 깽판을 치니 조폭한테 도와달라는 꼴이었죠.
역시나 한 달 뒤에 돌아온 답장은 냉담했습니다. 이란은 국제 의무를 지킬 필요가 있다. 거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미국에 손을 내밀었어요. 제안은 단순했죠. 모사데크를 제거하자. 미국이 내세운 명분은 이란이 소련 쪽으로 기울고 있다,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당시 미 국무부 내부 자료나 나중에 국무부 관리도 증언한 바에 따르면 공산화 위험은 위장막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진짜 이유는 처음부터 석유였던 거예요. 1953년 초 미국 중앙정보국이 이란 공작 개시를 공식 승인했어요. 책임자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손자인 커밋 루즈벨트였고 작전명은 아약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의 실제 방식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치밀했는데, 먼저 이란의 주요 신문사 편집장들에게 돈을 줘서 모사데크를 비방하는 기사를 매일 쏟아내게 했어요. 동시에 테헤란의 유력 성직자들에게도 뒷돈을 건네 반 모사데크 설교를 하게 했어요. 그리곤 깡패와 용역 무리를 고용해서 이들을 모사데크 지지자인 척 거리에 풀어놓고 폭동을 일으키는 연기도 했고요. 지지자들이 폭도처럼 날뛰는 장면을 연출해서 모사데크를 위험한 인물로 만들려는 공작이었죠. 여론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론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공작이었어요. 하지만 1차 시도는 실패했어요. 여기서 샤가 등장하는데, 샤는 이란 국왕을 뜻하는 칭호고 당시 인물은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예요. 이펀 군주제 아래서 실권은 거의 없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모사데크를 밀어낼 명분을 쥐어줄 수 있는 존재였죠. 그 샤가 직접 모사데크 해임 명령을 내렸다가 역풍을 맞고 이라크로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쿠데타를 일으키려다가 오히려 본인이 나라 밖으로 튄 거예요. 하지만 커밋 루즈벨트는 포기하지 않고 사흘 뒤 2차 작전을 강행했습니다. 이번엔 포섭된 군 장교들이 탱크를 몰고 테헤란 거리로 나왔고 결국 쿠데타군이 수도를 장악했어요. 모사데크는 체포됐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유일한 죄는 이란의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이 땅에서 식민주의 조직을 제거하려 한 것이다. 그는 금고 3년형을 받고 이후 죽을 때까지 자택에 감금된 채 196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가 그렇게 지워졌고 그 자리에 샤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가 복귀했어요. 쿠데타 직후 미국은 새 정권 안정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추가 지원했고 이란엔 미군 2,400명이 주둔하게 됐으며 테헤란에는 미국 정보기관의 중동 본부가 들어섰습니다. 이 사실은 60년이 지난 2013년 미국 정보기관이 공식 기밀 해제 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인정했지만 이란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60년 동안요. 샤가 복귀하자 미국은 본격적으로 이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 팔라비는 꽤 그럴듯해 보였죠. 서방식 교육을 도입하고 여성 참정권을 부여하고 토지개혁을 추진하는 이른바 백색혁명을 선언하면서 근대화하는 군주처럼 포장했죠. 경제도 일정 부분 성장했고 미국 언론들은 이란을 중동의 근대화 모범 사례라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장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이란 국민들이 제일 잘 알았어요. 샤 정권의 실제 통치 도구는 사바크라는 비밀 경찰 조직이었는데 이 조직을 직접 설계하고 훈련시킨 게 바로 미국 중앙정보국이었습니다. 미국 얘네는 거의 다크나이트 옷을 입은 조커였네요. 사바크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이란 전체 인구 대비 정보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어요. 공식 요원 외에도 이웃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비공식 협조자들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친한 친구에게도 정부 비판을 입에 올리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안기부가 그랬듯이 반체제 인사로 찍히면 연행 후 고문은 기본이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국제인권단체들은 당시 이란을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는데 그 탄압 기구를 만들고 훈련시킨 나라가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미국이었다는 점을 이란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가 갈리게 싫어할 만하죠? 그러면 미국은 이 관계에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석유 이권의 회복이었습니다. 모사데크가 국유화했던 이란 석유는 쿠데타 이후 다시 서방 기업들에게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영국만이 아니라 미국의 석유 기업들도 이란 유전에 지분을 갖게 됐어요. 중동 석유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서서히 넘어오는 분수령이 된 거죠. 다른 하나는 중동 최대의 미군 전진기지였습니다. 소련과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에 이란은 소련과 직접 국경을 맞댄 나라였어요. 미국이 주둔하는 이란은 미국의 중동 전략에서 대체 불가한 위치였고
샤 정권은 그 자리를 지켜주는 파트너였죠. 그 대가로 샤는 미국의 최신 무기와 군사 지원을 받으며 권력을 유지했어요. 문제는 그 경제 성장의 과실이 극히 일부에게만 돌아갔다는 거예요. 왕족과 귀족, 외국 기업들은 석유 호황의 혜택을 누렸지만 농촌과 빈민층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반복됐고, 부의 편중이 심해질수록 사바크의 억압은 더 강해졌습니다. 왕실의 사치스러운 행사와 거리의 빈곤이 공존하는 장면이 일상이 됐고, 이슬람 성직자들은 왕정의 세속화 정책에 반발하면서 불만을 품은 민중을 하나씩 조직해 나갔어요. 1977년 말부터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소규모였지만 사바크의 강경 진압이 분노의 기름을 부으면서 시위는 빠르게 번졌어요. 1978년 내내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이어졌고, 결국 1979년 1월 샤는 이란을 떠났습니다. 공식 명분은 건강 악화로 인한 해외 치료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망명이었어요. 미국이 20년 동안 공들여 키운 독재 정권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건 서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라크의 망명에 있던 이슬람 성직자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란으로 돌아와 이슬람 신정공화국을 수립했고, 미국을 향해 대악마라는 선언을 던졌어요. 1953년 쿠데타가 없었다면, 팔라비 독재 20년이 없었다면 1979년 이란 혁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혁명이 없었다면 오늘날 미국이 싸우고 있는 이란 신정체제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독재를 심은 자들이 수확한 건 결국 더 큰 혼돈이었습니다. 이란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미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설계를 하나 완성하고 있었어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달러를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근거는 딱 하나였는데, 35달러를 가져오면 금 1온스로 바꿔준다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다 보니 미국 금 보유량이 급격히 줄었고, 독일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니네 정말로 금이 있어? 손바가지 걸 수 있어? 하고 말이죠. 닉슨은 심하게 쫄렸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립니다. 달러가 금이라는 실물 자산과의 연결고리를 잃는 순간 달러는 사실상 미국 정부가 찍어내는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전 세계의 나라들이 달러를 계속 써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되면 미국의 경제 패권은 한순간에 흔들리죠. 미국에게는 달러의 가치를 보증할 새로운 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절박함을 키운 사건이 1973년에 터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자 중동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석유 수출을 금지해버린 거예요. 그게 1차 오일 쇼크예요. 미국은 주유소마다 긴 줄이 생기고 유가가 단숨에 4배로 치솟으면서 미국 경제가 휘청거렸어요. 이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은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묶어두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석유를 달러 패권의 새로운 기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974년 당시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가 비밀 협약을 맺었습니다. 내용은 이거였어요. 미국은 사우디 왕정을 군사적으로 영원히 보장해준다. 대신 사우디는 전 세계에 석유를 팔 때 반드시 달러로만 결제받도록 한다. 그리고 석유 수출로 쌓인 달러는 미국 국채에 재투자한다. 이게 이전 에피소드 돈의 역사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역사적 맥락이에요. 쉽게 말하면 금 대신 석유로 달러의 가치를 보증하는 새 장치를 만든 겁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세계 어느 나라든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고, 달러를 얻으려면 미국과 거래를 해야 해요. 달러는 금 본위제가 없이도 전 세계가 반드시 써야 하는 화폐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협약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미국이 사우디 왕정을 군사적으로 영구 보호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건 사우디 왕가가 어떤 짓을 하든 민주주의를 억압하든 인권을 침해하든 상관없이 미국은 무조건 사우디 편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나라가 왕정 독재를 영구 보호하기로 한 거죠. 사우디와의 협약 이후 이 구조는 중동 전체로 확산됐고, 전 세계 산유국들이 달러로 석유를 팔게 되면서 달러는 실물 자산 없이도 전 세계가 반드시 써야 하는 화폐가 됐습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는 여기에 도전한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2000년에 사담 후세인은 달러 대신 유로로 결제하겠다고 선언했고, 리비아의 카다피는 아프리카 공동의 금 기반 화폐를 만들겠다고 추진했는데, 두 사람은 모두 그 선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군사 개입으로 제거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다룰게요. 전체 이야기는 총 4편입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체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1901년 영국이 이란 석유를 헐값에 빼앗아 갔어요. 1951년 이란 국민이 선택한 총리가 우리 기름을 돌려달라고 했고 1953년에 미국이 직접 쿠데타를 일으켜 그 총리를 끌어내렸습니다. 그 자리에 독재자를 앉히고 20년간 먹여 살렸고 독재자의 비밀 경찰은 미국이 훈련시켰어요. 그 독재자가 만든 분노가 1979년 반미혁명을 낳았고 그 혁명이 오늘의 이란 신정체제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과 나란히 미국은 달러를 석유에 묶는 시스템을 완성해서 중동 산유국 그 누구도 달러 질서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 이란은 미국에게 갑자기 나타난 적이 아니에요. 미국이 70년에 걸쳐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물론 이란 정권이 자국민을 학살하고 핵을 추구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정권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왜 그토록 강경했는지를 이해하려면 1953년 그 쿠데타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1979년 혁명으로 이란을 잃은 미국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볼 거예요. 잃어버린 파트너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이 새로운 카드를 손수 꺼내 들었는데 그 카드의 이름이 사담 후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에게 직접 건네준 무기가 15년 후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상 뇌피티였습니다. 영상이 볼만했다면 제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